취득가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취득가액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기준시가 제도가 있을 때는 양도취득 항목별로 다 좀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2007년 이후에 쌍방 실지거래가 이래가지고 쌍방 실지거래가 이런 계산 방식이 원칙이 되었거든요. 예의가 없어요. 모든 부동산을 다 이렇게 계산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쌍방 실지거래가는 실제로 판 금액은 얼마고 산 금액은 얼마냐.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실히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납세자가 입증을 해가지고 그 차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필요경비도 있죠. 그래서 이 계산이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양도가액은 안 나올 수가 없죠. 지금 팔고 신고하니까. 지금 팔고 신고하는데 요즘은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 매매 금액이 등기에까지 기재가 되잖아요. 이게 자기가 신고 안 넣는다고 해도 세무서가 다 알아요. 상대방끼리 사고 파는 금액을. 그러니까 이 금액은 확정 금액입니다, 실제. 또 지금 팔고 나 계약서 없습니다. 돈 받은 흔적이 없네요. 이 얘기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죠.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 양도가액은 예전하고부터 틀려가지고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못 쓰지 않습니까? 또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확정가로 나와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밝히고 궁금한 게 없다. 이거는 거의 다 확정이 되죠. 그다음에 필요경비는 영수증 가지고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빙 서류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제출 안 하면 인정 않는 거고 제출하면 인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취득 원가는 불분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2, 3년 전에 샀다면 계약서도 있을 수 있고 돈 주고받은 은행 통장 서류도 있고 영수증도 있고 수표를 받았다면 수표를 은행에 넣었다면 수표 번호도 조회도 되고 그래서 실제 샀던 금액을 확인하는 게 큰 문제가 없는데 한 10년 됐다. 10년 이상 됐다. 그러면 옛날에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실질거래가 제도가 아니라 기준시가 제도였기 때문에 실제 이 계약서가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닌 게 참 많습니다. 제가 뭐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계약서 아닌 것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세청도 세금을 굳이 덮어서 매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정상적이고 실제 그대로의 금액만 확인되면 인정해 주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취득가액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이거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부분이 확정이 안 되면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요거 세 개가 확정이 돼야 양도 차익이 나와서 세금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게 확정이 안 되면 안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사람도 피곤하고 세금을 매기는 과세관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이 시간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오래전에 샀을 때 부동산 업소에서 따온 계약서가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거민계약서 취득등록세 줄이려고 거민계약서를 낮게 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매매와 관련된 거지만 우리가 좀 더 복잡한 거 보면 살 때 하여튼 원인행위가 묘해가지고 실제 계약서가 없이 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무슨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그냥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럼 얼마로 볼 거냐. 또 무슨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대금을 못 받다 보니까 대물림을 그냥 받았다. 근데 매매로 넘어왔더라. 그거 얼마를 할 거냐. 그래서 이 원인을 파보면 아주 다양해요. 또 단순하게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받았다. 그걸 얼마로 볼 거냐. 그래 상속으로 받은 것을 지금 10억 주고 판다. 그럼 이 금액을 얼마로 볼 거냐. 형제분이 가지고 있던 거를 증여로 받았는데 그 당시 어떻게 세금 신고했는지는 모르겠더라. 그럼 이거 얼마로 볼 거냐. 제로로 볼 거냐 모른다고.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취득 원가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여러 가지의 유권 해석도 내려져 있고 법으로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세금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교재 14쪽에서부터 교재 그 자본적 지출액 부분까지요. 자본적 지출액은 이제 필요경비 부분이니까 좀 빼고요. 24쪽까지. 어떻게 보면 14쪽에서 24쪽까지를 요 부분에 대해서만 집필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교재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이해시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금액을 무슨 금액으로 할 거냐의 대원칙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쌍방 실질거래이기 때문에 실질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법적 제1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또 그것을 못 찾아내는 경우에는 다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왜? 다른 금액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못 찾으면 세금 못 매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14쪽에는 1번은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이래가지고 쭉 썼는데요. 그 말은 지금 법 원칙이 취득 원가를 옛날 실제 샀었던 비용 영수증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또 실제 살 때 투입됐던 그런 실제 금액으로 하는다는 거지. 이럴 수가 있어요. 요 말의 의미는 계약서는 5억으로 썼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돈이 들어간 증빙서류나 입증서류는 4억밖에 안 되더라. 그럼 4억으로 한다. 실제 투입된 금액으로 한다. 그 뜻이지 계약서가 5억이니까 무조건 5억으로 본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이 양도세 조사할 때는 계약서를 일단 다 거짓말로 무시를 하고 실제 그 금액이 얼마게 오고 갔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나타난 금액만 인정을 해주려고 그러죠. 물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그러한 그 금액을 주고받은 게 있으면 항상 보관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쓴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금액이 실제로 국세청에서도 볼 때 그러한 입증할 만한 근거 서류들이 없더라. 그럼 뭐로 볼 거냐? 그럼 매매 사례로 보겠다. 두 번째 원칙은. 매매 사례라는 게 뭐냐면 그 동일한 부동산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시점에 거래된 어떤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끌어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에만 있는 얘기지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그러나 땅 같은 경우라든지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매매 사례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감정가액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 감정가액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이거를 팔았을 때 이거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팔고 추정하는 건데 옛날에 산 거죠. 옛날 금액을 지금 감정하면 소급감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급감정은 법에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액도 없죠. 그런데 왜 써놨느냐? 만일에 그 시절에 감정에는 감정서가 있다면 그 감정서를 가지고 인정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런 것이 없고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환산가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이 금액이 나타나지 않으면 환산가액이라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이 환산가액은 교재 뒤편에 있는 계산편에서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환산가액은 국세청에서 만드는 계산 공식으로 이 취득가액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환산가액은. 땅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이 환산가액은 그 국세청 공식을 도입하면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 금액이 안 나타나면은 이걸로 해서 세금을 매길 수가 있다는 거죠, 국세청은. 이런 게 없으면은 세금을 못 매기잖아요. 세금을 못 매기니까 안 되겠죠. 물론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실제 자기가 산 것보다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 상황은 생깁니다. 이 금액이 실제 자기가 산 금액보다 높게 계산이 된다면 속으로 웃으실 수 있는 거고 낮게 계산이 된다면 억울하지만 증빙을 제대로 제출 못하면 세금을 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2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좀 그렇고요. 그 16쪽에 보면은 상속이나 증여받았을 때의 취득가액 얘기를 그 법에 있는 것을 쭉 써놨는데 원칙을 보면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금액. 이게 뭐냐면은요. 상속이나 증여받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지가 2003년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상속받은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상속받은 토지를 쭉 가지고 있다가 지금 2011년에 와서 누가 이게 개발이 된다고 아파트 이사가 와가지고 이거를 50억에 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50억에 이거를 아파트 회사에 팔았다면 나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래서 50억을 가지고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속받은 당시의 금액이 취득가액이라면 이 취득가액을 얼마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상속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죠. 그래서 제로다. 그래서 50억 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내라. 이러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 나온 거는 이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상속세법에서 얘기한 평가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상속세법에서 얘기한 평가금액이 뭐냐? 이 평가금액이 상속세 신고금액입니다. 무조건 뭐 기준시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속받았을 때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2003년도에 이 토지를 상속받고 상속세를 세무서에 신고하셨을 때 이 땅을 얼마로 신고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알아봤더니 본인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뒤져봤더니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가 안 되어 있었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왜 세금을 안 매겼습니까? 세금이 미달이기 때문에 안 나갔지 상속세 신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개별 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기준시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로 했더니 10억밖에 안 되더라. 그럼 10억은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상속세 신고 금액이고요. 신고를 만약에 했더라. 그 당시에 시세가 20억이라 이분이 20억으로 신고를 했더라. 그럼 20억을 인정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로 샀던 것을 매매를 할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세무서에 신고를 해놨다면 신고를 한 금액이 취득가가 되는 거고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세무서에서 결정한 금액이에요. 그 세무서에서 결정한 금액은 100% 기준시가입니다. 그래서 땅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시지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이해를 하시려면 이 아래에 나오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시고 싶다면 이 파는 금액은 조절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세무서에다가 시가대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낮게 저가평가되니까 시세대로 높게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분이 이 당시 50억으로 신고를 했다면 물론 이렇게 높게 신고를 했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또 내는 문제는 생기겠죠. 그러나 그건 비교계산 한번 해봐야 될 문제고 이렇게 신고를 했다면 지금 개발이세 50억에 팔더라도 양도세는 제로란 얘기예요. 근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만 따졌더니 10억이더라. 그럼 4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취득 원가는 상속세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있는 내용은 말은 어려운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거기다가 주석을 다신다면 상속이나 증여 당시에 취득 원가는 얼마냐? 상속세 신고 금액이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증여세 신고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어떠시냐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서 당장 세금을 안 내시려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 내려고 무조건 줄여서 신고를 한다든지 무조건 줄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동산은 오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본인도 가지고 있다가 상속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그때 줄인 세금을 다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무조건 절세를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평가를 적정가액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높게 신고를 해놓으시면 팔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상속증여세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19쪽 보면은 의제 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 의제 취득일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의제 취득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부동산을 옛날 일제시대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판다. 세금 어떻게 계산할 거냐? 머리 아픕니다. 일제시대 금액을 어떻게 알아낼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취득이 항상 문제가 되죠. 옛날에 언제 샀느냐. 취득가액 계산할 때 이 취득 일자를 실제로 이분이 100년 전에 샀다. 50년 전에 샀다. 80년 전에 샀다. 30년 전에 샀다. 이 날짜를 실제 산 날짜대로 가는 것이 상식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옛날에 산 것을 그냥 다 법대로 인정하고 추적을 들어간다면 세무서 직원도 업무가 불가능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도 이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취득일을 1985년으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85년 이전에 산 거는 다 무시하고 85년 이전에 산 것들, 70년도, 60년도 이렇게 산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다 무조건 85년 1월 1일에 산 걸로 간주하겠다, 의지하겠다. 그래서 취득가액 계산할 때 어떤 날짜를, 옛날 날짜를 그냥 다 인정해 주다 보면 좀 무리수가 있어서 이 전에 사신 분들은 무조건 85년 1월 1일 산 걸로 간주하고 의지하겠다. 이게 의제 취득일입니다. 그래서 85년 1월 1일인데 문제는 이 전에 지금 요 얘기는 요 날 전에 상속받은 분들 85년 이전에 상속받은 분들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요 전에 상속을 받은 분들. 요 분들의 취득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래 상속을 받으면 신고인데 이 전에 상속받은 거는 세무서에 가도 신고 내역이 없어요. 전산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인이 서류를 보관했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은 또 이때는 개별 공시제거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85년 1월 1일 시점으로 소급해서 환산가액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환산가액으로 예를 들어서 인정을 해주면 아까 얘기한 상정세법에서 얘기한 공시지가 가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실질 거래가액인데 그 19쪽에 그 장황하게 썼는데 의제 취득일 전에 자산을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물건에 대해서만큼은 85년 1월 1일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요거는 우리한테 좀 좋은 얘기예요. 나쁜 건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취득원가를 계산할 수 있게 했고요. 20쪽 넘어가서 보시면은 그 박스 안에 보면은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뭐 취득 당시 기준시켜는 이런 것들은 좀 그렇고 21쪽에 이 계산공제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거는 무조건 이렇게 보는데 매매로 산 거는 어떻게 볼 거냐. 자, 매매로 특정 시점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팝니다. 근데 지금 파는 이 금액은 10억으로 딱 확정이 돼 있는데 이 금액을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공시지가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매 사례라든지 실질 거래가를 모르면은 환산가액이라는 것을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는 이 10억을 가지고 이때의 공시지가가 얼마냐? 100이다. 이때의 공시지가가 얼마냐? 10이다. 그럼 100분의 10에서 10%만 인정해 준다. 10억의 10%는 1억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계산 실무에서 알겠지만 이와 같이 모두 계산을 하는데 이 중간에 들어가는 필요경비입니다. 영수증을 떼어봤더니 얼마가 있는데 그걸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역산을 했을 때는 이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명 계산공제라고 해서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데
이 계산공제의 비율이 일반적으로는 3%입니다. 근데 교재 보시면 토지나 공동주택은 3%인데 미등기 양도장사는 0.3%고요. 그 다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 이와 같이 부동산 유형에 따라서 이 계산공제율이 틀리는 것을 박스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 쭉 보시면은 꼭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될 내용이 취득가액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 해석인데 23쪽의 4번 같은 경우에 매입자 부담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수자분이 양도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럴 때 그 양도소득세는 파는 사람의 양도가액에 업을 시키겠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에 딱 정리를 해가지고 한 12가지 정도를 거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일이 제가 짚어드리지 않더라도 시간 날 때 재미 삼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